사춘기 중기는 15살에서 17살 이때의 시기를 말하는데 재접근기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건 해야 되겠고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부모에게 다시 접근해 오는 시기. 그래서 이때 부모와 화해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연습했던 연습기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개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특히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작은 연료 자동차를 가진 자동차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연료가 작은 연료통을 가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연료를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또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채워줘야 될 연료는 친밀감과 자존감, 즉 사랑과 격려의 연료를 다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지만 지나치게 돕지는 말아라. 이것이 굉장히 사춘기 중기의 자녀들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안녕하세요. 예, 봄인가 싶었더니 벌써 이렇게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광교지 우천교회 김인환 목사입니다. 자, 이제 사춘기 초기도 지나서 이제 중기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빨리빨리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춘기 초기에 이제 말썽이 많았던, 그렇게 반항적이고 그렇게 부모를 가차없이 곤란에 빠지게 했던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의젓해지는, 사춘기 지나갔나? 이런 시기가 바로 사춘기 중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춘기 초기가 몇 살까지라 했어요? 13살에서 14살까지. 아이들의 유아기와의 연계성으로 보면 유아기 때는 10개월에서 16개월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렇게 서로 비슷하다 그랬죠. 이 사춘기 중기는 15살에서 17살까지입니다. 아이들의 개월수로는 16개월에서 24개월의 그 유아기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16개월에서 24개월의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지? 이거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15살에서 17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중3에서 이 고1, 2에 걸치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아마 이런 리드와 이런 행동을 특징을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춘기 중기는 15살에서 17살 이때의 시기를 말하는데 재접근기다라고 부릅니다. 왜 재접근기라고 부르냐면 이제 부모의 의존을 끊어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냥 부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부모와 다른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이고 그러면서 뒤는 생각하지 않고 일만 저지르면서 다니는 그런 시기의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좀 해보고 나니까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해야 되겠고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부모에게 다시 접근해 오는 시기, 그래서 다시 재접근기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부모와 좀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화해의 시기다라고도 부릅니다. 화해의 시기. 그래서 이때 부모와 화해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연습했던, 연습기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이 10개월에서 16개월간 연습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개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화의 시기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개체화의 시기라는 것은 스스로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그런 성격들을 발전시키는 확장된 모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일하고 노는 그 스스로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6개월 정도 애들이 이렇게 접어들면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까? 이제 혼자 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엄마로부터 이렇게 걸어서 어느 정도 엄마가 이제 집안에서의 간단한 일들은 애를 놓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애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서 이제 저질해도 예전과 같이 좀 덜하고 이제 이러면서 저질을 여전히 하지만 그래도 뭐가 위험하고 뭐가 위험하지 않은지는 애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엄마가 조금은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놀다가도 엄마에게
다시 이렇게 와서 엄마 품에 안겨요. 왜 안길까요? 엄마의 지지와 사랑을 다시 충전받기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 양육하는 것, 특히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작은 연료 자동차를 가진 자동차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연료가 작은 연료통을 가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연료를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또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채워줘야 될 연료는 친밀감과 자존감, 즉 사랑과 격려의 연료를 다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부모에게 재접근하는 시기, 그래서 재접근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점점 이제 늘어나는 독립의 욕구가 더 많이 늘어나죠. 이제 친구들과 엄마에게 일일이 물어봤던 아이가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한 저녁 9시, 10시까지는 이제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오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그 남학생 아이가 갔다 오면은 이 엄마가 교회 와서 뭘 좀 일만 하려면 전화가 와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뭐 하고 있는데? 확인해요. 알았어. 그러고 딱 끊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은 애가 시험 때인데 엄마가 교회에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나 시험 뗀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시험 때 엄마가 있으면 잔소리만 하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또 엄마가 없다고 그런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찾으니까 이제 엄마가 곧 갈게 이제 하고 오지만 엄마 내가 공부할 때 시험 준비할 때 엄마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줬으니까 나 시험 못 봐도 돼. 뭐 이러면서 막 투정을 부려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런 시기가 재접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초기에 사춘기 초기에 자기가 부모를 떠나면 뭐든지 될 것 같아서 막 부모를 떠나려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아이들이 막상 부모를 떠나보니까 세상은 위험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런 낙관론과 자아 도취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숙해가는 그런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는 시기다. 그래서 더 어른스러운 방식으로 이제 독립을 연습해요. 여전히 사춘기가 끝난 게 아닌데 대부분 많은 어머니들이 이때 사춘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춘기 중기의 필요와 그것들을 채워주는데 별로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그 자신의 내면에 그런 성숙해야 될 그런 빈 공간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그런 생각하는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제 보다 더 편안한 방식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엄마에게 얘기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기는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편안해진 것 같지만 더 독립적이고 더 독단적이 됩니다. 부모하고는 이제 충돌이 부모도 아이에게 좀 적응이 됐고 또 애들도 부모와 적응이 되면서 어른도 충돌이 사라진 것이지 좀 잦아진 것이지 사실은 더 독단적이고 더 독립적인 아이들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접어드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생각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이제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굳어진 아이들의 생각을 고친다는 것,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신앙교육 안에서 자라난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 인생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수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적 가치관을 딱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이 막 재수하면서 그때 막 이대 입구에서 저희가 사는 동네가 그 이대 입구와 꽤 가까운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아이들이 막 이제 술을 또 다시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술을 먹는데도 술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나 그렇게 빠지지 않죠. 왜 안 빠지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중학교 때 사춘기 초기 때 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걸 해도 그걸로 아예 빗나가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신앙관이 중요하듯이 가치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생 안 바뀐 상태로 그때 결정된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춘기 중기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갖게 된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하는 상태.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의 대화에 그런 거의 마지막과 같은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과 그런 독립적인 사고를 격려하면서도 아이들이 책임감 있고 그런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근데 이 시기에 아이들과 대화할 시기는 더더욱 없죠. 애가 말하러 이렇게 접근해 오면은 너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괜히 엄마하고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해?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제 이러면서 다시 공부하는 대로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아이들의 한국이 특별히 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도 더 고학력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더 심각하고 더 가정이 많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지나친 입시의 경쟁으로 인해서 자녀에 대한 니드들, 그 발달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춘기 중기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춘기 중기의 특징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사고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16개월 아이쯤 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 했어요? 내 거라는 단어죠. 내 거. 근데 이제 16개월이 지나고 한 만 2년쯤 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싫어라는 말이에요. 싫어. 싫어. 이 옷 입어야지. 그럼 애가 싫어. 그럼 이거 먹어야지. 그럼 싫어. 다 싫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하지? 네가 싫긴 뭐가 싫어.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야지.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넌 커야 돼.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애들한테 강요하죠. 뭐 예를 들면 애들한테 이제 따뜻하게 입혀 나가려고 그러면 애가 엄마 더워 싫어 이거 덥다 그래요. 그럼 애들이 덥다 그러는데도 더 웃긴 네가 뭘 더워 넌 입어야지. 넌 지금 추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입혀야 하는 거예요. 애가 덥다는데 그걸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애들이 특히 열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벗고 싶은데 우리는 애가 잘못해서 감기 걸리면 병원 가야 되고 애 뒤치다거려야 되고 그러면 짜증나니까 넌 무조건 추운 거니까 입어야 돼. 이러면서 막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의 독립적인 사고가 옷이 있는 거 하나에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중받지 못했던 개념을 평생 갖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려는 그 극단적인 반항이 더 나중에 중년의 위기에 중년에 왔을 때 더 심각한 반항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내가 그런 엄마처럼 뭔가를 간섭해 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더 아주 히스테리컬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고 그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니까 담을 쌓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의 외로움을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음란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가 싫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지 않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 나는 나를 찾고 싶어요. 엄마가 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고가 점점 늘어나는데 싫어라는 말하고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저리 가 이런 말이죠. 저리 가 이런 말도 많이 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이 정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요즘 대학 결정을 다 부모가 해주기를 원해요. 부모가. 근데 그 정도면 좀 봐주겠는데 요즘은요 정말 재밌는 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기업의 CEO들이 있는데 참 기가 차대요. 요즘 엄마들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엄마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가 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좀 잘 좀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대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그야말로 성숙한 어른이 아닌 그런 어린아이로, 성인아이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대학 가는 것도 엄마가 결정해주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엄마가 결정해주고, 데이트하는 것도 엄마가 결정해주고, 모든 거를 다 엄마가 결정해 주니까 그냥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자, 이런 아이들에게 독립적인 사고를 지지해주는 중기를 보냈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사고를 더 차단하는 시기를 보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의 특징은 지지와 격려를 얻고 성공을 인정받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부모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무슨 기라고 그랬다고요? 재접근기. 왜 돌아온다고요? 부모에게 격려를 얻고 성공을 인정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감정적인 연료는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좀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수학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수학은 되는데 영어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거봐, 엄마가 뭐라 했어.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 그랬지. 중학교 때 엄마가 그렇게 학원 다녀도 그 선생님 뭐 네가 싫다 그래서 안 했잖아.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영수만 잡았으면 딱 좋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공부해 하고 딱 하면 애는 뭐 받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지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야, 수학은 엄마 내가 수학은 되는데 영어는 안 돼.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말은, 야, 넌 수학도 했으니까 영어도 늦지 않았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도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걸 아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영어가 과연 될까?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아이한테 그냥 뭐라 그랬어? 과거를 기억시키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냥 실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을 뭔가 지적해주고 꼬집어줘야 애들이 정신 차리고 한다는 그런 유교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격려와 인정을 통해서, 지지를 통해서 애들을 인커리지하고 애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정말 기독교적인 부모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자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거의 초창기에 시작한 사람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어머니 기도회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배워서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지지하거나 격려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열받아요. 맞아요. 아주 리얼한 말을 얘기했어요. 하여튼 뚜껑 열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요? 엄마도 왜 감정 통제가 안 될까요? 성인 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때문에 그 본인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때 우리 애는 그때 지났는데요. 나도 그때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이 오는데, 그런 우리의 허물과 그런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이 애들 때문에 그야말로 뚜껑 열려서 온 거예요. 열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이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니까 이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부드러운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심리적 정지 버튼을 누르고 애들에게 더 지혜로운 말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어머님 기도에 갔다 오면은 바뀌는 걸 알면서 이제는 애들이 엄마가 짜증이 심해지고 그러면 딱 보니까 벌써 어머니 기도에 간 지가 오래된 거예요. 엄마 요즘 어머니 기도에 왜 빠지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부모가 달라지니까 엄마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모가 주기적으로 격려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잘 지지해 주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라. 말씀의 자리에 나가셔라.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오면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 너는 수학 잘하는 것처럼 영어도 곧 회복될 수가 있을 거야. 너무 그렇게 이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이들의 그 중기의 특징은 의존적인 태도와 성인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려고 더 거칠어지거나 열광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접근기인데, 부모에게 왔는데 엄마가 격려를 안 해줘요? 지지를 안 해줘요? 여전히 안 바뀌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자기가 반항하고 이렇게 거칠어져 있는데도 엄마는 자기를 여전히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더 세게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칠어진 애가 완전히 빗나가기도 하는 시기가 이 사춘기 중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부모의 의존적인 그런 태도와 그런 성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 자기가 여전히 부모를 의존하고 있다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부모의 의존을 끊고 건강한 성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의 상태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은 너무나 커 보이고 그 커 보이는 어른이 두렵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의존적인 태도를 감추려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오버하면서 더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그 두려워지고 거칠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과 의존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려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심어줘야죠. 아, 괜찮아. 너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참 이 괜찮아라는 단어가 참 아이들을 양육할 때 꼭 필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머님들에게도 먼저 들려주고 싶은 말이 괜찮아라는 말이에요. 어머님들도 이 강의를 여태껏 늘 듣다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오늘도 아까 쉬는 시간에 아침에 이 강의를 먼저 들었으면 내가 애하고 그렇게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바로 괜찮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들이 골든벨 울릴 때 그 골든벨 울리지 못하면 애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예, 맞아요. 예. 그 말을 유난히 더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자녀에게 가서 꼭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말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요. 벌써 어른이 됐는데요. 벌써 대학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괜찮아졌잖아요. 안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도 성인 아이였고 성인 아이였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저에게 들어와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 중기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만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의존적인 태도를 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시기가 또 사춘기 중기이다. 이때를 놓치면요, 이제 대학 가서는 안 믿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아무리 구슬려도 이제 대학도 갔고 그랬으니까 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안 합니다. 그때 엄마가 싫어했잖아요. 난 이미 굳어졌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 나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참 안타까운 아이였는데 정말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그 중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애는 공부해야 되니까 회장 같은 거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냥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를 당분간 아예 다른 교회에 나가라 그런 거예요. 얘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애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중하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수 집사님, 그때 제가 몇 번을 제가 집사님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에게 지금 중요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조급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에게
정말 부모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꺾였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시 그 아이가 반항하는 대로 조금 내버려 두십시오. 부모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부모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거꾸로 너 교회 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이 더 A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오히려 그냥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좀 살아가도록 조금 더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가 정말 어렸을 때 중학생이었을 때 네가 네 뜻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지 못한 게 참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제 말을 처음에는 안 들으시다가 계속 교회 가라고 막 푸시하다가 나중에는 그 얘기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결혼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저에게 정말로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혹시 요즘은 어머님들이 하도 동안이시라서 제가 어머님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이 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면 아이들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더 기다리시면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돌아올 때 격려해 주시고, 또 거칠어지는 그 아이들의 거칠은 부분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구나,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의존적인 태도,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짜증내고 있구나, 아니야 너 괜찮아, 너 어른스러워, 너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걸 홀자 결정했어, 야 네가 결정한 것이 참 우리 가정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들이 이제 좀 의젓해졌다고 좀 기분이 좋았는데 보니까 거만해요. 거만하면서 현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만 가졌던 아이들이, 이제 이성 친구들 만났던 아이들이 혼전 선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위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을 더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태를 제일 많이 하는 나이대가 이때예요.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때 아이들에게 오히려 성에 대해서 아이가 재접근해 왔을 때 아빠의 연애 이야기를 들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성교제는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 그때 이렇게 했을 걸, 이런 자기의 얘기를 하면 그걸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대우받기를 원하지. 너 일로 와서 앉아봐. 너 그때 그 아이하고 사귀던데 너 걔하고 혹시 잤어 안 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아빠가 있어요. 이게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애들이 잤다고 말을 하겠어요? 물론 심지어 어떤 애는 거칠어 잤어요. 왜 어쩌려고요? 그럼 이 자식이 하고 하면서 딱 맞고 집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가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춘기 중기 때는 그 부모의 역할은 친구처럼 곁에서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앞에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엄마 쳐다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칠 나이가 아니에요. 애들이 이제 엄마가 옆에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누리고 혼자 놀기 혼자 놀도록. 근데 혼자 놀 때 엄마가 만약에 없으면 애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곁에 있어주면서 애들이 마음껏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볼 수 있도록 한번 데려와봐.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아빠가 얘기를 하고, 야 너도 난 닮아가지고 여자 보는 눈이 있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좀 그렇게 격려해주면 내가 눈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섯 번째 특징은 성적인 욕구와 감정들과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매력적일까? 또 성적인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일까? 나는 능력 있는 남자일까? 능력 있는 또 예쁜 여자일까? 나는 어느 정도까지 데이트를 즐겨야 하는 것일까?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십시오. 이때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사춘기에 대한 건강한 중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예 눌러버린 것이죠. 부모에게 그냥
하게 하기 위해서 난 그런 것 같은 건 안 해. 왜 엄마가 그런 건 나중에 대학 가서 하라고 수시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성교제를 이때 건강하게 안 해보는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이상한 애들 데려와요. 어디서 산도둑놈 같은 애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애를 데려오죠. 그때 멋진 사람을 데려오기 원한다면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빠가 정말 멋진 남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결코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데려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이성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여자아이들이 폭식을 해요. 남자아이들도. 그래서 이때 막 굉장히 살이 많이 찌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매력적인 그런 이성이 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들이 꾸미는 거에 대해서 우리하고 패션이 다르고 우리하고 꾸미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시각 속에서 그냥 보면서 야, 너 그런 건 참 잘 어울리네. 이건 어때?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쇼핑할 때도 딱 애들이 뭘 고르면 어우, 야, 요즘 그런 게 유행이니? 엄만 참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한데 넌 이런 거 왜 입으려고 그래? 치마 길이가 이렇게 짧아서 되겠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이 다 짧게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수영장에 갔는데 나만 옷 입고 정장 차림으로 다닌다.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애들이 다 그렇게 그 시대의 패션을 따라갈 때 그것이 그 패션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초보적인 몸부림이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애들이 정말 뭔가 그 잘못된 옷차림을 가지고 애들이 성적으로 타락할까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그것이 애들이 건강하게 이런 성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여자아이들이 남자 같은 옷차림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에 대한 건강한 그런 자존감이 형성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자존감,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이 아이들의 특징은 권위자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교사나 부모나 목사님들에게 자기의 분명한 생각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좀 버릇 없이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특히 자기 주도력이 강한 아이들은 어릴 적에도 그 어른에게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어디서 어른들에게 그런 말대답이야?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중요하죠. 그렇게 억압하는데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도는 잘못됐지만 그 아이들의 자신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분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예 눌러버리니까 내 의견 같은 거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 이걸 평생 받아온 아이들은 나중에 직장 생활을 건강하게 못합니다. 자기 상사에게 대들어요. 그럼 오랫동안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무리 스카이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상사에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저도 제 동생한테 특히 둘째들이 든 권위자들에게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들에게 늘 권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첫째들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적으로 흘러가고 나라가 둘째들이 정권을 잡으면 개혁적으로 흘러간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그 집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칭칭시하에서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제가 집사님 이걸 좀 저한테 좀 갖다 주겠으니까 왜요? 목사님 그걸 제가 왜 갖다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의 어린 시절에 뭔가 권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구나. 그래서 제가 예 집사님 제가 이런 의도가 있어서요 라고 해서 제가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손님이 왔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알려드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저 그런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에도 굉장히 권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항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있으면 선생님이 뭐 말할 때마다 말대꾸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부딪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아이들,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선 이 사춘기 중기에 권위자들에게 도전할 때 그거를 이렇게 누르지 마라. 예를 들면 이제 애들이 짜증나라는 말을 좀 더 자주 하고 에이씨라는 말을 이제
아주 이 A씨, 이 말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죠. A씨. 그럼 우리는 A씨, 이게 어디서 A씨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A씨라는 것은 이제 나도 완전한 어른이니까 함부로 날 건들지 마세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때문에 아주 중기 사춘기 소녀 아이들은 아주 밉살스러워지고 소년들은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아빠는 왜 이런지 몰라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아주 종종 해요. 아빠 정말 난 아빠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아주 분종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네가 그래도 아빠한테 그런 무슨 말버릇이야 이러면서 버릇 없는 거로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에게 저항하는 것을 다 받아줘라, 무조건 버릇 없는 태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는 교정해 주되 그들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의식들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저리 가라는 그 단어로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의 아이들이 권위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나도 이제 어른 취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를 통과합니다. 7번째로. 그래서 뇌 분비선에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피로가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의 얼굴은 막 평안하기도 했다가 갑자기 열받기도 하고 아주 이런 기복이 심한 시기를 겪는 것이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존감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매우 상처받기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16개월이 넘어 이제 꽤 잘 걷게 되잖아요. 이렇게 걸으면서 혼자 방을 질러서 엄마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도 애가 방을 질러서 먼 거리를 걸어갔을 때 그때 엄마도 우리 애가 드디어 걸었구나 하는 그런 흥분,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혼자도 잘 걷네, 이게 사춘기 중기에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을 훌륭하게 탐구할 수 있다라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의존적인 관계에서 끊어서 우리 애가 이제 멋지게 너 이제 어른 다 됐다 네 이제 엄마가 필요 없겠어. 이 말이 아이에게 굉장히 으쓱거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이 사춘기 후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새로운 도전과 이 실패가 부모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 때 이 사춘기의 중기의 좌절은 아주 심각하다. 이것이 의심이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부모로부터 너무 빨리 고등학교 됐을 때 부모가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래서 완전히 연애끈을 놔버렸을 때, 연날리기라 그랬죠. 연애끈을 완전히 놔버렸을 때 그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떼이는 독립으로 인해서 친밀감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친밀감이 없어서 이때 친밀감이 없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이 남자가 꼭 남의 남편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살갑게 하지는 못해요. 애들한테도 그런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그 아빠들이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아빠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아빠들이 왜 저 양반은 애들한테 저러는지 몰라 그러시는데 그때 이 중기의 시기를 잘 못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성숙한 사랑의 능력을 갖기 전에 성적인 친밀감이 깊은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그런 성숙한 조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이 성관계를 덜커덕 가져버렸을 때 평생 이렇게 벗기 힘든 그런 상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미혼모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독립의 실패로 인한 실망이 가정 문제, 즉 아빠 집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그런 불화 이런 거와 연결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지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고, 그래서 이때 약물이나 자살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되는데, 그럼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함께 있으며 떠나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함께 있으면서 떠나 있으라. 참 되게 어려운 일이죠. 함께 있으면서 떠나 있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부모의 역할은 그 독립의 욕구, 아이들이 독립을 더 견고히 하려는 그 욕구와 여전히 다시 돌아와서 돌봄을 받으려는 그런 돌봄의 욕구의 조화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도와주지만 지나치게 도와주진 마세요. 다 해주진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와서도 엄마가 모든 거를 차 태워줘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아이는 아직 건강한 초기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꾸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격려해줘야 돼요. 어우, 이걸 네가 혼자 해냈어? 그러면서 때로는 밥도 혼자 그래 아들아 그냥 엄마가 일 때문에 했는데 미안해 그 밥 좀 챙겨서 먹을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와 우리 그 교인 중에 먼저 교회에서 제가 일할 때 와 이분이 그냥 다 해준 거예요. 그냥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애를 그냥 다 해주니까 이 아이가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얼마나 떠는지 혼자 그 입시장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한 분도 또 비슷하게 아이를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유명한 그 미국의 아이빌리그에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잘 된 거죠. 이 아이가 몇 개 국어를 그냥 아주 자유롭게 구사하는 아이예요. 근데 나와서 직장을 가면은 적응을 못해요. 자기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높은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꽤 좋은 직장에 갔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서 엄마 나 다시 대학원까지 할래요. 대학원 보내달래. 그 집에서 진짜 모든 것을 다 해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또 도와달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충분히 네 실력 가지고 네가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엄마를 의존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변했대. 우리 엄마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좀만 더 도와주면 내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엄마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엄마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아이로 어린아이로 키우셨습니다. 얘의 심리적 상태는 아직도 아이입니다. 엄마의 돌봄이 다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 겪고 있는 겁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도록 부모에게 반항할 때 이제 좀 더 끈을 조금씩 놔두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것을 조금씩 놔두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와주지만 지나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는 부모는 오히려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희생, 잘못된 헌신,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못해준 게 좀 있으셔야 됩니다. 못해준 게 하나도 없는 부모는 결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사춘기 중기의 부모의 역할을 한마디로 보여주었던 정말 좋았던 그런 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미새가 그 새끼를 이렇게 키울 때 보니까 이게 먹이를 새끼들이 날 수가 없으니까 먹이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먹이를 딱 물고 와가지고 어떻게 넣어주는지 아십니까? 입에다가 그냥 쏙 넣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넣어주는지 아세요? 조금 처음에 쏙 넣어주다가 이제 얘네들이 좀 날 수 있는데 나는 연습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엄마가 넣어주면 이 새는 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미가 그 위에 펴서 흔들어요. 그러면 이게 그 둥지에서 탁 하면서 날라서 탁 먹고 이제 그 몇 마리가 있는데 그 몇 마리 중에서 날기를 연습하는 그 작은 새들만이 어미새가 준 그 먹이를 먹일 수가 있는 거죠. 중기의 역할이 그거예요. 나르되 완전히 그 중기의 어미새가 벌레를 안 물어오고 야 니네가 이제 컸으니까 니네가 가서 물어와. 그럼 날려고 하는 순간 다 빠지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를 흔들어 줘야 돼요. 야 이렇게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지만 지나치게 돕지는 말아라. 이것이 굉장히 사춘기 중기의 자녀들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돕기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도와주고 야 이제 네가 고등학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 엄마가 더 이상 지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친밀감을 결여시켜서 나중에 심각한 가정생활, 심각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기의 아이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다른 건 잃어버려도 뭘 잃어버리지 말까요? 어미새 이야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도와주시되 지나치게 돕지 않고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